추가로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설명을 해준다거나 직접 말씀을 좀 밝혀주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은 미국 측에서도 추가로 나온 사실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네. 양국이 함께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그리고 신뢰관계를 가지고 더욱더 내실 있는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들자에 대해서는 지금 의기투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마침 또 기자회견하고 마치 뭐 여권 지도부에 훈수하듯이 막 계속 언사가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 우리 땅 당한 거 아닌데.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나중에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기사를 마음대로 쓰냐. 그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거꾸로 나한테 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잘해라 그 따위 말이나 하고 이러니까 이게 당이 제대로 기강이 쓰겠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서 박도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줄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이정근이 그 송 대표의 보좌관한테 문자 뭐 전달했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군색하지 않나.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윤 대통령 지지율이 NBS에서는 소폭 상승했고 네. 갤럽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갤럽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는데 현재 지지율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심각한 거죠. 네. 왜냐하면 임기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만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27%다. 이것은 국정 운영 동력에도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임기 1년 동안에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8월에 이준석 전 대표와 충돌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최저치로 내려갔었고 10월 달에 또 MBC와 갈등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지난해 10월 24%까지 내려갔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분석해 보면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념, 네. 정책 또 사람인데 정책과 관련해서 좀 차질이 있을 때는 그래도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대는 버팁니다. 네. 그런데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면은 지금도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의 각종 사람 내용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대통령실 안보실도 사람입니다.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관련됐을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가는데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대통령 지지율 구체적으로 보면요. 70대에서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고 10대, 40대 이게 뭐 긍정평가가 10%대에 그쳤는데 네. 지금 1년 뒤에 총선이 있고요.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주요 현안들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과 여권이 긴장해야 할 순간입니까? 네, 지금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번 조사, 금요일에 나왔던 갤럽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낮았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즉 지금 지지층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70대 이상층은 굉장히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이었는데 이게 지금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꾸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60대도 지금 긍정과 부정이 반반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층의 이탈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미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가기 전에 너무 많은 논란이 있어서 갔다 와서도 큰 기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정리할 네. 수 있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이후로 외교가 1위를 차지했고 부정평가 이후 역시 1위가 외교에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대일 외교 논란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미국 뭐 도남청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외교안보 정책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 그다음에 외교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분법적 세계관에 기초해가지고 외교도 양당 간에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양극단의 진영 논리를 말하자면 외교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제 북중러 대 한미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써 이분법적으로 이 선악을 나누듯이 이렇게 양당 간에 그렇게 나누고 애써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한쪽 진영으로 완전히 몸을 담그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70년의 어떤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이제 외교적 스탠스가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쭉 이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키워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대일 외교 보십시오. 강제동원 배상 그 문제 그렇게 됐죠. 지금 대미 외교도 보십시오. 지금 전기자동차 보조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가지고 설계 도면까지 내놔야 될 상황이고 이익이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말하자면 이익 공유 형식을 통해 가지고 미국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든 외교든 간에 세상 천지의 양당 간에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복합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외교 무대에서 쌓아올린 그런 성과도 좀 봐가면서 외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보니까요, 최근 있었던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 의혹 관련해서 국민 절반 이상이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 이런 응답을 했는데요. 지금 여권은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여기서 이제 국민 여론을 보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이 한미 동맹을 파기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맹이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적어도 국가로서 국가의 권위, 그러니까 내셔널 프레스티지라고 하는 것도 국력의 일환인 만큼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라는 주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그 몇몇 주요 인사가 무슨 악의 없는 도청이라든지 또 대부분 조작된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지금 실제로 중요한 기밀을 누출한 20대의 미군이 지금 체포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장갑차까지 동원돼 가지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명쾌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미안해하는 태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권에서도 대통령실의 이러한 그 대응에 대해서 아마 속으로는 겉으로는 어떤 표현을 할지는 모르지만 당혹해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외교라는 것이 집권당이라든지 또는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 때문에 점수를 좀 잃더라도 외교에서 점수를 확보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였었는데 정상회담이라든지 이 외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쟁점화가 되니까는 굉장히 당혹해 하는데요. 그런데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한미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련의 결단을 내렸으면 그거를 전달하거나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고 노련하지 못한 게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됐거든요.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부족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렇다면 그거를 여당이 해줘야 되는데 그 여당의 일부 인사 중에 안보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조작이 됐다, 뭐 내지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함으로써 아주 지금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미국 언론에서도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프랑스라든지 이스라엘에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그러는데 국민들이 그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정직하고 솔직한 게 최선의 방책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실의 일부 인사들의 이런 문제를 여당에서 교정하고 이렇게 견제하고 함으로써 지지율이 그 한 번에 추락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손재수 의원님, 이번 도감청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민주당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라는 지적을 했던데요. 어떤 취약 지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제기고요. 저희들이 이제 삼청동의 청와대를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을 할 때 많은 비판들을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 언론, 국민, 야당 전부 다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대통령실을 옮기게 되면
청와대 주변에 2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활발한 국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옮긴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자, 최근에 이제 삼청동에 있는 청와대 근처에 가게 되면 굉장히 이미 한산합니다. 네. 경제 효과 2천억 원 고사하고 경제 효과 20억도 지금 생기지 않는 현실이고요. 도어 스태핑, 국민 소통 강화하기 위해서 도어 스태핑 중단된 지 오래됐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실을 급하게 이전을 하다 보니까 내걸었던 명분조차도 전혀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오감대 없이 돼버린 상태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NSC라든지 또는 이제 그 대통령실 국방부를 인테리어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사람들 이제 그 뭡니까 인사 검증도 해야 되고 뭐 이게 벽면에 이제 뭐 보안 장치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대통령실을 이전했겠느냐 네. 라는 이제 문제 의식이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네.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그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이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이번 도감청 사건이 올라갈 길은 없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네. 국민 여론은 지금 뭐 앞서 얘기했지만 강한 항의를 그렇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왜 주권 국가로서의 입장을 표명을 못하냐. 한미동맹을 거스르거나 한미동맹의 훼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이 불법 도감청이 영향을 줬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호김 의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 이 외교 관계자들의 태도입니다. 네. 오히려 이럴 때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MZ세대가 더 이탈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주권국가로서 이스라엘도 발끈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미국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도 아니 물밑으로는 미국과 조율을 하는 것이고 바깥으로는 우리 국민 여론이 이렇다. 그러면서 절대로 도감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부분을 미국에 제시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레버리지, 네. 지렛대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국민들 이렇게 격앙돼 있는데 미국이 IRA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 배려된 게 뭐가 있냐? 또 가드레일 조항에서 독소 조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 유예해주는 그런 혜택이 뭐가 있느냐? 네.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더 가져오는 네. 그런 전략을 국민들은 더 원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호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좀 이제 김태호 차장이 미국에 가서 상당히 유감 표명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의제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정리 수순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번 의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네. 사전에 의제를 정했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그 주요 우방국에 중요한 그런 그 기밀을 소위 이제 뭐 시긴트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도감청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망한 입장인데 지금 미국은 무엇 때문에 정신이 없냐면은 그렇게 중요한 기밀을 20대의 일병에 의해서 누출이 돼가지고 지금 이것 자체도 상당히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창피한 상황이거든요. 1급 기밀 접근이 뭐 130여만 명. 그런 데다가 네. 하필이면 4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기회에 공개적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에 가까운 그런 의사 표현을 하면서 동맹을 돈독히 네.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지렛대로 해서 하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걸려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이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뭘 받아오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운용의 묘가 필요하고 왜 노련한 외교관들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상당히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만은 논란 있는 발언을 하고 또 언론인 앞에서 굉장히 논란 있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아마 저는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외교부의 인사들은 꽤 알 텐데 왜 입들을 다물고 있는 것인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 모시려면 좀 똑바로 모시라고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22대 총선에서 국정 안정론보다 국정 심판론을 대답하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이은영 소장님, 네. 내년 총선에서 국정 심판론 여론이 더 높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임기 2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인데요. 항상 이 2년 차에 치러진다고 이게 심판론으로 가지는 않아요. 어쨌든 평가를 하는 그런 선거는 맞긴 하지만 이게 지금 심판론까지 가지는 않는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이 국정 심판론이 높은 이유는 일단은 이제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정치인이 아니셨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인내를 하면서 보고 계시는데 네.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거를 전공법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자꾸 덮거나 그다음에 회피하거나 이런 식의 지금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어떤 대통령의 프레지던시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점점 실망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부속실 여기 전재수 의원님도 이부속실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사님의 그 활동이 지금 굉장히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역대 영부인들과 너무 지금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활동에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준산 수장님, 예. 차기 총선 정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이른바 보수세가 강하다고 보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어떤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 약세입니다. 예. 이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대구와 TK 지역의 반응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와이라노. 그러니까 잔뜩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하고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일 때 못마땅한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가겠지라는 기대를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제 TK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 스페셜하게 대륙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대구 경북 60대 주부청입니다. 그런데 서문시장을 간다고 해서 지역 방문이 전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제한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서문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문 방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정 수행을 잘하면 서문시장을 안 와도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문 상인분들도 안 와도 된다. 국정만 잘해라. 이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TK를 방문하더라도 지지율은 답보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부산이 먼저입니다. 우리 전재수 의원 지역과 부산인데 PK 지역은 TK보다는 더 이해결집적이다. 네. 그 이야기는 이제는 TK도 서서히 이념 결집적이라기보다는 이해 결집적으로 가다. 뭔가 이익이 될 때 지지를 해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대구 경북을 방문했을 때 지지율을 올리겠지가 아니라 오르겠지가 아니라 국정 운영을 잘했을 때 전체 지지율을 올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우김 전 의원님,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지금 이어지고 있던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출범 한 달을 맞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50점 이하의 낙제점을 매겼는데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제가 알던 김기현 의원은요, 굉장히 치밀하고 성실한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대표로서 좋은 평가를 못 얻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은요, 일단 리더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뭔가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그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그 당대표 경선에서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윤핵관의 막강한 지지를 얻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자율성이 부재한 게 아니라는 의혹을 미리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어떤 일련의 그 쟁점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실로부터 뭔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김재원 수석 최고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발언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온화한 리더십으로 나가다가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한마디 하니까 지금 징계 과정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네. 이게 사실인지의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제 그런 외부의 얘기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정광훈 목사라든지 또 홍준표 시장에 대한 그 해촉과 관련해 가지고도 좋지 않은 평가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년 총선에 수도권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김기현 대표가 과연 중앙 정치를 지금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가?
2030 세대의 소구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가, 중도층의 의견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러한 일련의 행태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당황하다 보니까 집토끼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토끼부터 얼른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럼 집토끼는 제대로 장악하고 있느냐. 지난 보궐선거에서 본인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남구의 옆 지역구에서의 그 결과를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자꾸 김기현 대표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방금 이제 정호임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전광훈 목사 논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 간 충돌이 있었고 홍 시장을 상임 고문에서 해촉을 했습니다. 전 목사 관련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배제 정치에 좀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 지지율이 많이 나오니까 룰을 바꿔서 출마 못하게 해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나경원 의원이 또 높게 나오니까 집단 린치를 해가지고 또 출마 못하게 해버리고 안철수 대표가 또 높게 나오니까 말하자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거의 뭐 협박 비슷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멀쩡한 당대표도 이준석 대표도 몰아내는 이런 이제 배제 정치에 상당히 몰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 배제 정치의 대상을 정광훈과 같은 사람을 사실은 배제를 해야 되는데 배제해야 될 사람은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포용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배제해버리는 이러면서 이제 빚어지고 있는 논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면은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전 의원이라든지 진실화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동 위원장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극우 인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제 정치를 바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배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하루빨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광훈 목사와 같은 이런 분들과 선을 확실하게 끊고 당과 집권 세력이 지금 가고 있는 과도한 우경화의 길 이것을 좀 스스로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우려가 들고요. 바로 이 우경화의 길을 막는 것으로부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과 결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요. 지금 뭐 내용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치는 내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논란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내에서도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와 실제로 뭐 당원이든 아니든 간에 정광훈 목사가 마치 또 뭔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 때문에 지금 일파만파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적어도 그 결별을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광훈 목사가 뭐 내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좀 뜨악하기는 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결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책임 정당으로서 중도 우파를 지향하면서 물론 이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위기의 상황에서 스트리트 우파라 그러죠. 아스팔트 우파 이분들이 상당히 그 힘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중도라든지 무당층이라든지 젊은층이라든지 전국적인 정당으로서 지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면서도 상당히 그 중도적인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찌됐든 간에 아직 1년이 남았고 누가 주도하는 결별이든 간에 빨리 헤어지는 것은 그나마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종찬 소장님,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보수 결집 효과 누릴 수 있을까요? 살짝 있겠죠. 근데 아주 큰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사저나 기념관을 방문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혹시라도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상징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기념관이나 또 살아있는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그러면 특히 이제 TK 지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근데 이건 옵션입니다. 네.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이 대통령 기념관에 누가 갑니까? 당대표가 안 갑니다. 관광객이 갑니다. 네. 근데 지금 당대표가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보전하기 위해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사죄해서 또 기념관을 방문한다. 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TK와 PK 지역의 일부 지지, 또 60대 이상의 일부 지지지만 더 급한 건 뭘까?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부 통합입니다. 네. 내부 통합을 할 때 대통령의 지지율도 국민의 지지율도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하나 청년 정책을 꺼내놓을 때 이 청년 정책 과연 어떤 것을 당이 준비했는지, 네. 또 정치 개혁을 이야기할 때 이럴 때 더 큰 지지율이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중도 보수 그리고 무당층 MZ 세대를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일각에서는 중도층 잡기에 힘써야 할 김기현 대표가 대구 경북 이른바 텃밭만 다진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요. 네. 지금 이제 필요한 게 집토끼가 우선이냐 아니면은 산토끼냐 뭐 이런 논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여론 흐름으로 봤을 때는 토끼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 지지층의 이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집토끼를 잡는 TK의 중심으로 하는 그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지금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외연 확장을 위한 지금 대통령실과의 거리두기 요것이 좀 지금 그 태생적으로 좀 그게 불가피한 위치에 하기 힘든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